자, 이번 시간은 이제 78페이지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자, 이 탄력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배웠죠. 네? 거기서 배운 거는 뭐를 배웠냐면 방향성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있어.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즉, 이 방향을 배운 거예요. 가는 방향을. 공급법칙도 말 그대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니까 방향을 배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방향성만 갖고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경기가 침체가 돼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거래세를 2%를 감면을 해줘.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가할 거 아니냐고. 이게 몇 프로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증가했는데 0.1%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거래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감면폭을 확대해 주든가 아니면 보완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야지만 거래량이 몇 프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탄력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만 갖고는 이 변화를 캐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탄력성의 개념을 보면 우리 교재상에서는 그 가격의 변할분의 양의 변할 이렇게 돼 있죠. 분수식에. 이게 탄력성에 대한 거는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예요. 즉 독립 변수가 1% 변했을 때 종속 변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를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자, 종속 변수가 뭐예요? 뭐 있었어? 종속 변수가 괜찮아. 어차피 선생님이 다시 쓰려고 생각했었어요. 물어보고 나서 선생님 벌써 돌아서려고 그러잖아? 돌아선다는 얘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 이런 거 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럴 때 여기 있는 얘네 있잖아, 얘네를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를 독립변수. 아니, 얘네가 변해야 얘가 변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변해, 안 변해? 변할 거 아니야, 얘는. 얘들이 변하면 얘가 변할 거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얘는 종속변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해보자고. 여기 독립변수가 해당 재화의 가격이야. 그러면 가격이 1% 변할 때 뭐가?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 얘의 변화에 따라 얘가 몇 프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런데 자, 이 수요량에 변화시키는 독립 변수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변했을 때?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에서는 이게 X제 가격이라고 해요. 그럼 X제 수요량이야. 그런데 수요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있죠. 이게 해당 재화라는 말이에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차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 수요량은 단독주택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야. 서로 교차한다고. 이거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X제 가격, Y제 수요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Y제 가격, X제 수요량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서로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관계 있죠. 그걸 갖고 측정한 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요.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요. 가격 탄력성.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론으로 주로 주는 건 얘를 주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 근데 계산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계산 문제를 줄 때 가장 간단한 계산 문제가 뭐냐면 분자를 구하는 거예요. 분자. 그러면 분수식에서는 분수식이 3개의 변수 아니야, 3개. 3개잖아, 3개. 3개의 변수 중에 2개는 주는 거야. 2개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분자를 계산할 때는 2개의 변수를 곱하기만 하면 돼. 뭐 하면 된다?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아마 문제가. 자, 우리 거기 80페이지 가면 2번 있죠, 2번. 2번에 가면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이 됐다고 돼 있죠.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봤죠. 이 양의 변화를 구하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그러면 수요량은 분자죠. 근데 지금 변수가 2개 주어져 있죠. 거기 보면 얘가 몇 프로? 4%. 얘가 얼마? 2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는 거잖아. 곱하면 돼. 4 곱하기 2 하면 8. 그런데 8%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라고. 가격이 상승하면 이 탄력성의 크기만큼 수요량이 줄어야 돼. 그러니까 8%가 어떻게 돼? 감소해야 되는 감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양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야. 이거는 맞추라고 저는. 이것도 기출이잖아. 그런데 분자 말고 나머지 탄력성의 크기라든가 가격의 변화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때는 2개의 변수를 나누면 돼. 뭐 하면 된다? 나누면 되는 거야. 분자를 계산할 때만 곱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자,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하였는데 수요량이 몇 프로가? 7%가 증가했을 때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수식이 있을 때 읽을 때는 분모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즉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야. 읽을 때. 근데 계산할 때는 반대로 내려오면 돼. 그러면 7 나누기 5 하면 돼. 그러면 수치가 1.4 이렇게 떨어진다고. 무슨 요령인지 알겠어요? 간단한 계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냈던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여기서 했잖아. 그럼 우리 3월에 이거 또 할 거 아니야. 또 하면 이게 기억이 없어. 그럼 그때 선생님이 또 하는 거야. 또 알려주는 거야. 그때 막 나와서 한번 풀어보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누가 나오겠어? 누가? 누가 나오겠어? 아유, 총각들하고 처녀가 나와서 풀어야지. 볼 방법이 어딨어. 그래도 내가 저기 뭐 신호는 보장해줄게. 등만 나오게끔 해줄게, 등만.
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 마음이. 여기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그게? 참, 주부들 나오라 그러면 그날 수업 다 하는 거지, 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탄력성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치로 확인해야 되니까 계산적인 사고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력성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얘란 말이에요. 수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얘가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예요?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분수식을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즉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이야. 계산할 때는 반대로 내려오면 돼. 계산기에서 수혜량을 찍고 가격을 찍으면 이 수치가 도출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좀 아까 5분의 7 했잖아. 그러면 읽을 때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이다 이렇게 하는데 5분의 7을 계산하라 그러면 계산기상에서 7을 먼저 찍고 나누기 5 하면은 얘가 1.4를 토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학창시절에 배워서 알고 있는 건데 교문을 나선 지가 오래되다 보면 그것도 다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혼자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전에 제가 오늘 주부가 왔는데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대.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기억이 거의 없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반의 학생들이 자기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합심을 해서 민정에 애를 써준 거야. 그래서 1차 합격했어.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이, 그 양반은 자기가 오픈한 거야. 창피하고 이거는 다 떠나서 일단은 되는 게 중요하잖아, 되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모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모르니까 여기 나와서 듣는 거지, 뭐, 알면 뭐하러 여기 와서 듣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듣고 돌아서 잊어먹으면 또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잊어먹으면. 선생이 같은 거 10번을 물어봤다고 짜증을 내거나 옥상으로 올라가라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편하게 물어보면 돼. 편하게. 왜 물어보면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은 거야? 그런 건 없다고. 안 물어보는 게 저기 문제지. 물어보면 빨리빨리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물어보면. 선생이 강의하면서 올해는 여기만큼만 딱 강의해서 시험장을 보내야지 이런 건 없어요. 그의 시험에서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방법론이 있으면 그건 그의 시험에 다 알려줘서 들여보내는 거야. 들여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뭐를 줄여야 되냐면 실수와 착각을 줄여야 되는 거야. 실수와 착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게 실수와 착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 이해를 해가지고 점수를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60점 맞으러 가는 거예요. 100% 이해가 되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100% 이해가 되면 공부하겠어요? 내가 중개사 시험 보러 들어가면 학교는 공부하고 간다? 그냥 들어간다? 그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들어가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민법 선생이 들어가서 1차 과목 볼 때 민법 공부하고 들어가겠어? 이제 자기 알고 있는 거 갖고서 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개론에서 어렵다고 하는 경제나 투자나 금융이나 뭐 간평이나 애들을 외우려고 덤비면 안 돼요.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외우면 실패하는 거야. 장담해. 외우면 실패. 그런데 선생들이 첫 강의했을 때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막 얘기를 해. 열변을 토해.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5월달 넘어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해. 암기 코드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만 알면 됩니다 라고 해주는 거야. 그걸 딸딸딸 외우고 들어가면 40점은 될 줄 몰라도 60점은 언저리에 가지도 못해. 그러고 떨어지는 거야. 외우는 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1차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 과목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차는 암기가 많지만. 그러니까는 1차 과목의 수험 기간이 긴 거예요, 1차가. 1차는 한 6개월을 준단 말이에요, 6개월을. 그러니까 3번을 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을. 그럼 그 시간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 이해하란 얘기, 이해를. 이해를 하면 6점 이상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접근하네.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배워서 쉽게 합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외워서 이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매년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자기 편한 대로 가. 시험장 가서 계산 문제 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죽어라고 푸는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으로 표시해.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얘가 5%가 하락하면은 얘가 7%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증가하는 거야. 근데 얘가 상승하면 얘는 감소하는 거예요.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야.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라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5%가 상승하면 얘가 7%가 줄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면 계산이 번거롭고 복잡하잖아. 그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앞에 마이너스의 번 하나 또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더 간단한 방법이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수하고 양수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뭐를 생략하겠다. 부호를 생략하니까 아까 여러분 시험에도 4% 증가, 4% 감소, 8% 증가, 8% 감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 안에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뭐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부호를 생략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 옆에 가면은 가격 탄력성의 공식 나와 있죠. 예, 첫 번째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중간점을. 근데 그거는 이것도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한 번. 그래서 그게 이제 뒤에 가게 되면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3번 문제 가면 가로 안에 올바르게 묶인 걸 물어봤죠. 월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사무실 수요량이 108에서 92로 감소했다. 최저점을 이용한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되고 중간점을 이용한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B라고 돼 있잖아. A는 문제 없었어. B만 물어본 거예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한 탄력성이 있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100에서 120. 양이 100에서 80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A고 B야. 그러면 만약에 가격의 변화를 봤을 때, 가격이 지금 100에서 120으로 올랐죠? 그러면 가격이라는 게 지금, 원래 이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 최초의 가격에서, 나중 거에서 최초를 빼야 돼. 그러면 이게 변화분이고 변화분을 계산하면 변화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져 있을 때 최초 가격이 얼마였어요? 100. 100에서 얼마? 120. 그럼 100에서 120, 100 빼면 얼마야? 20. 100분의 20 하면 얼마?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 20%니까 0.2니까. 그렇죠. 그러면 120에서 100으로 떨어졌어. 몇 프로? 20%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20% 왜 안 나오냐면 120이고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보고 없잖아요. 100에서 120 빼면 얼마? 20이잖아. 120분의 20 하면은 20%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11%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때 20%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11%밖에 안 나와. 이유가 뭐다? 이유가 왜 측정에 따라서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최초의 값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얘는 최초의 값이 100이었잖아. 얘는 최초의 값이 120이었잖아.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뭐였냐면 최초 값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탄력성에 이걸 계산할 때 최초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탄력성이 이런 조건도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부호는 델타라는 거예요. 미세한 변화분을 나타내는 건데 요걸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2를 안 해도 돼. 그런데 요령이 두 개잖아. 그럼 거기 보면 9만 원에서 얼마로 변했대. 그럼 두 개 써. 그럼 9만 원에서 11만 원의 변화분이 얼마야? 9에서 11이니까 2일 거지. 어? 그 다음에 양이 108에서 얼마? 92잖아. 얘네 변화분 얼마야? 16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얘는 20분의 2잖아. 얘는 얼마야? 200분의 16이잖아. 그러면 나누기 2 하게 되면 얘는 100분의 8이고 얘는 10분의 1이잖아. 그렇잖아?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2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계산해도 값은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면 얘는 10분의 1이고 얘는 계산은 얼마? 100분의 8이잖아. 그럴 때 이거 법문수를 가지고 계산할 필요 없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양반들이 왜 간단한 분수를 못 풀겠어. 그냥 여기서 바로 계산하면 돼. 0.08이야. 10분의 1이니까 얼마? 0.1이야. 나누면 0.8이야. 어? 0.8이면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조건을 다 줘야 안 줘. 주는 거야. 대입만 할 수 있으면 푸는 거야. 대입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의 시험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왜 기본 요령을 알려주냐면 요즘 저기 복고풍이 있어가지고 한 10년 전에 나왔던 애를 갑자기 다시 내.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지론 가게 되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0몇 년 만에 등장했어요. 그게. 그리고 작년 시험에 그 임대료 규제할 때 그 규제에 대한 것과 그 뭐 가격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것도 한 10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기존에 냈던 계산 문제에서 돌리는 거지 새로운 유형으로 나온 애들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그의 시험에.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는 알고 있는 애들로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계산이라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니까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령을. 그래서 이건 요령이 뭐야? 아니 가격 두 개 주어져 있잖아. 두 개 변화 구하면 되고 양도 두 개 줬잖아. 그 변화 대입하면은 풀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그리고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수식 나오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 복잡해 보이잖아요. 어?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81페이지 가면 상단에 양가로 3번에 수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특성이라고 돼 있죠. 크기 별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얘기해 주면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 탄력성은 이걸 구하는 거예요. 크기를. 그러니까 이론을 내면 이걸 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이 있죠. 얘네는 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얘네는 부호를 물어보는 거야.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론을 출제할 때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격 탄력성에서 이론을 낼 때 주로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기본으로 물어보는 게.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1%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1%가 감소를 해. 그리고 수혜량이 1.1%가 감소를 해. 또 수혜량이 0.9%가 감소를 해. 그죠? 자, 그러면 얘가 1% 변할 때 얘가 몇 프로? 1%. 그러면 이 식에다 대입하면 1분의 1이잖아. 1분의 1이면 얼마? 1이잖아. 이거를 용어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1보다 수치가 크게 나오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분의 1.1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잖아. 그거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1을 기준으로 1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이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야. 응? 양의 변화가 큰 거를 뭐라 그런다?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탄력적. 얘가 1%일 때 얘가 0.9%잖아. 그러면 1분의 0.9잖아. 그 수치가 0.9니까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거를 용어상에서 비탄력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로 따지면 1보다 크게 나오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어떻게 돼? 비탄력적인 거야. 비탄력적. 이게 일반적인 탄력성이에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있어서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는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탄력성의 크기가 얘가 1% 변할 때 수혜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변하는 거. 무한대라는 건 지극히 0에 가까워지려는 수를 무한대라고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걸 뭐라 그런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런다?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기는 5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지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수요만 물어보지 않고 공급하고 섞어서 물어봐. 그런데 똑같아. 공급도 1보다 크면 탄력적이야.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비탄력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이론으로 물어볼 때 그 밑에 가면 박스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죠? 거기 별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탄력적이거나 얘를 뭐로?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변수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된 애가 누구냐면 얘예요.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체재가 없으면 우리는 소비했을 때 무슨 반응을 나타낸다? 비탄력적인 거예요. 응? 주로 대체재를 찾기 힘든 애들이 생필품, 필수품 이런 애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된장하고 고추장 있죠? 자, 가격이 원래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사람들이 100kg를 소비했어. 근데 가격이 2,000원이 됐어. 그러면 소비하는 양이 10kg로 줄어야 안 줄어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95에서 99kg?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0원을 하는 애가 1,000원으로 줄었어. 그러면 갑자기 200kg, 300kg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면 거기 여기서 한 1, 2kg 변화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런 반응을 나타내게? 지금 가격이 변했을 때 양의 변화가 적잖아. 그게 무슨 반응인 거야? 비탄력적이라고. 그럼 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다? 얘네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 거야. 대체제가 없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인 행동을 해야 안 해요. 한다고. 우리는 그거를 용어를 붙여서 내가 지금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실전의 행동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세차장이 있죠. 자, 이게 손세차장이야. 손세차장인데 세차장 주인이 이 세차비 있죠. 세차비를 인상을 시킬 때 여름하고 겨울이 있으면 어느 때 인상을 시켜야 소비자들이 계속 세차를 맡길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세차비를 인상을 시킬 때 여름이란 계절에 인상을 시킬 때와 겨울이란 계절에 인상을 시킬 때 어느 계절에 인상을 시켜야 돼? 에? 그렇지. 추운 겨울에 인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귀찮으니까. 차라리 세차비 주고 거기다 맡기는 게 낫지. 여름 같으면 내가 그냥 반바지 입고 나와서 다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은 계절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비해야 하네.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가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런데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얘를 대신해서 소비할 애들이 없는 거야. 그 오르면 오르는 대로 소비하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냥 그 양을 소비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대부분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필수제야. 근데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사치제야. 예를 들어서 이걸로 시작되는 그 명품 브랜드 있죠. 백 하나가 1,500만 원이야. 이 길 건너편에 백화점에 입점한 기념으로 이게 하나에 10만 원에 판대. 그러면 1,500일 때는 몇 점 못 팔리는데 이거 10만 원이면 어떻게 돼? 여기 줄을 아마 여기 이걸 둘러싸고 한 3줄은 감았을 거야 아마. 그죠? 어? 밤새고 뭐 여기 다 뭐 남녀를 막론하고 다 가서 줄 서야 되는 거야. 여기 총각들도 줄 서야 돼. 나중에 여친 생기면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 서야 되는 거야. 바깥 양반들 다 줄 서고 있다고. 하나 갖다 주면 1년은 조용할 테니까 줄 서야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치제들은 가격을 인하시켰을 때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요즘도 그러지 못하는데 백화점에서 세일 전단지 들어오죠.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그럼 세일 전단지 일면에 실리는 게 사치품이야. 여자들 그 모피코트 아니면 남자들 정장 있죠. 그럴 때 대폭 80% 세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어? 그러니까 일단은 탄력적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야. 너 말고 대신 소비할 애들이 많다는 얘기야. 즉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야. 그런데 둔감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얘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애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 없으면 비탄력적이야. 대체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나왔던 게 이거예요. 가격이 변화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관찰하는 기간이 있죠. 단기는 비탄력적이야. 근데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인상이 돼서 리터당 1,200원에서 리터당 2,000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해서 차량이 올스톱하는 건 없어. 2,000원 올라도 차량은 그냥 다니는 거야. 다니는데 한 달 주유비로 30만 원 쓰던 사람이 보름 만에 3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그 다음부터 차를 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인상에 따른 주유비 인상에 대한 결과는 단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시험에서 2번 나온 거예요. 답으로도 1번 나온 거예요. 관찰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 되더라.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기간이 장기수록 이렇게 돼 있죠. 기간이 장기라는 게 관찰 기간이라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 3번에 가면 일반적으로 필수제는 비탄력적이고 사치제는 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가면 중고주택, 신규주택 돼 있죠. 그 예는 부적절한 예예요. 그거는 그냥 생략시키세요. 그거는 나중에 그 세금 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생각해봐요. 신규주택이나 중고주택이나 다 필수제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선생님. 이거는 이론에 입각해서 줘야 돼.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수보다는 탄력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뒤로 나가서 6번에 가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 시장의 범위예요, 범위. 범위인데, 이게 뭐 얘기하냐면, 아이스크림 있죠?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죠? 응? 어느 게 대체제가 많아? 아이스크림과 딸기 아이스크림 주면 어느 게 대체제가 많다? 어?